제 이름은 김춘수입니다. 2016년 10월 저는 필리핀 마닐라 북쪽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업가였던 제가 살인의 공범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저는 박광렬이라는 사람의 사업 제안을 받고 투자했었습니다. 박광렬은 본명이 박광렬인데 한국에서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춘수 씨, 생물 참치 납품 사업이 대박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6개월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박광렬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에 속아 저는 제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박광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광렬의 생참치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고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가정은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는 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밤마다 술로 하루를 버티던 저는 박광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 그런 저에게 박광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춘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싶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움만 주시면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 그 돈이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했어야 했지만 저는 이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필리핀에 오셔서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박광렬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옥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2016년 9월 말 저는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광렬은 공항 밖에서 검은색 SUV를 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수 씨, 잘 오셨어요. 박광렬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3억 원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광렬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VIP 카지노 알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정키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부유층들을 모셔다가 프라이빗 카지노를 즐기게 해주는 거죠. 그게 합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한국 법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죠. 박광렬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춘수 씨가 만날 사람들은 3명입니다. 40대에서 50대 중년 남녀인데 이 사람들이 제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자리 잡는 단계라 수익을 나눠줄 수 없는데 말이죠. 박광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그들과 친해지세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이 뭘 계획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지 그런 것들이요. 저희는 마닐라 북쪽의 한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크림색 건물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저기 3호 빌라에 그 3명이 살고 있어요. 춘수 씨는 옆집 2호 빌라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박광렬이 제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쇠를 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호 빌라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이사 온 김춘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을 더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이래요.
문을 연 남자가 소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딘가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경계하는 야생동물 같았어요. 저도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좀 쉬려고 필리핀에 왔습니다. 박광열 씨 소개로 이 동네를 알게 됐어요. 제가 박광열의 이름을 꺼내자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광열을 아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사업 관계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에요. 50대 중반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는 법이죠. 50대 초반 남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카지노에 가고 골프도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50대 중반 남자가 말했습니다. 춘수 씨,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투자 사기로 지명수배됐어요. 150억 원 규모죠.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열한테 은신처를 부탁했는데 그 인간이 우리 돈까지 뜯어가려고 하네요. 여자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돈을 댔더니 이제 수익을 안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피하더라고요. 50대 초반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광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투자금 회수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춘수 씨, 우리 다음 주에 한국 가려고 해요. 여기 있어봤자 박광열한테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요. 자수하고 형량 감경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박광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광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수 씨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박광열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광열이었습니다. 춘수 씨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사모 빌라 앞으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나와보면 알아요. 빨리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모빌라 앞에는 검은색 SUV가 한 대 서 있었고 박광열과 모르는 남자 두 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수 씨, 저 빌라 문 열 수 있어요? 박광열이 물었습니다. 네. 왜요? 그냥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박광열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박광열 옆에 있던 남자 하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춘수 씨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3억 원 받고 싶지 않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3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박광열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춘수 씨, 그 사람들 어차피 사기꾼들이에요. 150억 원을 뜯어먹은 인간들이라고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사모빌라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세 사람이 외출할 때 식물에 물 좀 줘달라며 맡겨둔 거였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박광열과 두 남자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세 사람이 침실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누구야? 50대 중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박광열의 일당이 세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뭐 하는 짓이야? 살려줘. 비명소리가 빌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박광렬이 50대 중반 남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불어. 몰라, 모른다고. 끝까지 버틸래? 박광렬이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광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세 사람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금고 비밀번호를 불었습니다. 박광렬은 금고에서 현금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좋아, 이제 끝났어. 박광렬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태워. 박광렬의 명령에 두 남자가 세 사람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돈 가져갔잖아. 제가 박광렬에게 소리쳤습니다. 춘수 씨,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우리 다 신고당해요. 한국으로 가서 경찰한테 다 불겠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미 늦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문 열어준 순간부터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세 사람은 SUV 뒷좌석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타요? 박광렬이 제게 조수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차에 탔습니다. 차는 마닐라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사탕수수밭 한가운데 비포장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요. 박광렬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사탕수수 줄기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박광렬과 두 남자가 세 사람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제발? 제발요? 살려주세요? 여자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돈 다 가져가도 돼. 제발 살려만 줘. 50대 초반 남자도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광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춘수 씨 가요. 박광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차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박광렬은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했습니다. 3억 원은 내일 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사건 이틀 뒤 필리핀 경찰이 사탕수수밭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강도 살해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빌라에 혼자 앉아 뉴스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박광렬은 약속한 3억 원을 주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죄책감과 공포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광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돈은 한국에서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쌌고 마닐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2명의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춘수 씨죠. 필리핀 마닐라 살인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형사들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일단 서해 가시죠. 조사실에서 저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집에 살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빌라 거실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라캔에서 당신 DNA도 검출됐고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 사건 며칠 전까지 당신과 자주 연락하셨더군요. 설명해 보시죠.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광렬이 제게 접근한 것부터 세 사람을 감시한 것,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일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3억 원만 받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문을 열어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인 공범입니다. 형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며칠 뒤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들었던 총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제가 공범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재판에서 저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광렬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한편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의 수배망이 조여들자 필리핀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한 달 뒤인 11월 17일, 박광렬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박광렬을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했고 한국 송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광렬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도주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박광렬이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내부 협조를 받아 탈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부패한 경찰 시스템이 박광렬에게 도주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구나. 박광렬은 도주 후 약 3개월간 필리핀 곳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 경찰의 합동 수사가 계속되었고 2017년 2월 박광렬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닐라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박광렬은 여자친구와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박광렬은 다시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박광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3월 어느 날 박광렬의 여자친구가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경찰관님들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가 폐를 많이 끼쳤잖아요. 여자친구의 제안에 경찰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보호소 근처 식당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광렬도 함께였습니다. 수갑은 채워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느슨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경찰들이 식사에 집중하는 순간 박광렬이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빨리 다녀와. 한 경찰관이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습니다. 박광렬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박광렬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경찰 한 명이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박광렬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갑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박광렬의 여자친구가 몰래 수갑 열쇠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주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망신을 당했고 국제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광렬의 도주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은 끝까지 도망다니는구나.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주범인 박광렬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은 영원히 번영하지 못합니다. 박광렬의 자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주 후 약 1년이 지난 2018년 초 필리핀 경찰은 불법 약물 유통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상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던 중 전세계라는 아이디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계정은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장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박광렬이었습니다. 박광렬은 도주 중에도 범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 3월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 남쪽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광렬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들의 고함 소리에 박광렬은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해보니 박광렬의 눈빛에는 더 이상 활기가 없었습니다. 지친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광렬은 이번에는 필리핀 최고 보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주는 불가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빌라에서 발견된 박광렬의 지문, DNA, 그리고 무엇보다 제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박광렬에게 살인, 강도,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 거래 등의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박광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0년이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광렬은 1972년생으로 선고 당시 46세였습니다. 60년을 다 채우면 106세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광렬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현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먼저 복역해야 합니다. 즉,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60년형을 다 마쳐야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박광렬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재판과 형량이었습니다. 박광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박광렬도 저도 결국 우리 모두 파멸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 돈은 제 손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징역 30년형 중 8년을 복역했습니다. 앞으로 22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나갈 때쯤이면 저는 7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박광렬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6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박광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사모빌라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탕수수밭에서 죽어간 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제 악몽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도 사기꾼이었지만 그렇다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한 신부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춘수 씨, 용서는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살인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제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박광렬은 돈 때문에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절박한 상황에서 큰 돈을 앞에 두고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속죄하며 살아갑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돕고 성경을 읽으며 제가 저지른 죄를 되새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날 밤 죽어간 세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영상을 만들 힘을 줍니다.